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 함께 볼 지문은 3월 23일 목요일 날 시행된 2023년 고2 3월 학력평가 국어 문학 지문들입니다. 자, 처음으로 출제된 것은 노계가라는 고전 시가와 자연과 문헌이라는 수필인데요. 이 두 개의 갈래복합 지문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계가 분석부터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노계가는 여러분들이 이와 비슷한 내용을 많이 겪어봤을 거예요. 모의고사에 자주 나오는 자연에서 느끼는 만족감. 하지만 그 자연에서 응거하는 삶을 살면서도 임금을 걱정하는 우국지정, 영군지정의 마음이 드러나는 작품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문 분석으로 넘어가자면 지팡이 짚고 바람 쐬며 좌우를 돌아보니 누대의 맑은 경치 아마도 깨끗하구나. 지금 자연을 즐기면서 누대의 맑은 경치를 예찬하는 화자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보기에 다른 작품의 시구 중 티끌없는 거울을 표시하고 해당 시구와 유사한 이미지가 드러나는 것을 고르라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물도 하늘 같고 하늘도 물 같으니 지금 자연의 일체성이 드러나죠. 푸른 물과 긴 하늘이 한 빛이 되었거든. 물가의 갈매기는 오는 듯 가는 듯 그칠 줄을 모르네. 지금 물가와 갈매기는 모두 강호를 이루는 자연물로 이러한 자연물들이 서로 조화롭게 어울리는 평화로운 광경이 지속되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시선의 이동을 통해 꽃피는 시절이라는 계절적 배경을 다채롭게 드러내고 있으며 대구법과 푸른 색채 이미지를 통해 물과 하늘이 한 빛으로 통합된 자연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시의 특징을 묻는 문제에 색채 이미지를 활용하여 자연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는 옳은 선지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바위 위 산꽃은 수놓은 병풍되었고, 자 여러분, 바위 위 산꽃은 수놓은 병풍이다. 은유법이죠. 시냇가 버들은 초록 장막 되었는데, 시냇가 버들은 초록 장막이다. 마찬가지로 은유법이고 앞 구절과 연관돼서 대구법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위 위 산꽃과 시냇가 버들을 각각 수놓은 병풍과 초록 장막에 빗대어 표현하면서 병풍이나 장막 등 일상의 사물들이 갖는 쓰임에 주목하여 자신을 둘러싼 자연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구체적으로 나오죠. 좋은 날, 좋은 경치, 나 혼자 거느리고, 꽃 피는 시절 허송하지 말리라 하고, 자, 뭐뭐 하리라, 의지적 어조가 드러나고 있죠. 이렇게 의지적인 어조를 활용해서 꽃 피는 시절 아름다운 자연의 경치를 마음껏 감상하겠다는 화자의 적극적인 태도를 표현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이를 이제 곧 부를 건데 이렇게 아이를 부르는 이유가 바로 꽃피는 시절 허송하지 말리라 하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이를 부르는 이유로 화자의 생각이 직접적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아이 불러 하는 말, 이 깊은 산속에서 해산물을 불쏘냐? 살진 고사리, 향기로운 당기를 돼지고기, 사슴고기 섞어서 크나큰 바구니에 흡족히 담아두고 붕어회에다가 눌어 꽝 섞어 먹음직하게 구워지거든. 자, 지금 화자가 있는 공간인 산속에서 얻을 수 있는 식재료들을 나열해서 상황에 대한 화자의 만족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술동이에 맑은 술을 술잔에 가득 부어 한 잔 또 한 잔 쉬토록 먹은 후에 복숭아꽃 붉은 비 되어 취한 낯에 뿌리는데, 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어떤 작품에서도 술은 거의 흥취를 고조하기 위한 소재, 아니면 현실의 시름을 잊게 하기 위한 소재로 사용이 되는데, 여기서 술은 화자가 가지고 있는 흥취를 고조시키는, 심화시키는 소재에 해당합니다. 이런 술은 다른 작품에도 활용이 많이 되기 때문에 다른 작품을 주고 그 작품과 해당 작품의 술을 비교하라는 문제가 출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화자는 술 마신 다음에 복숭아꽃 붉은 비 되어 취한 낯에 뿌리고 있다. 이런 식으로 느끼고 있는 거죠. 자, 이 부분을 통해서 자연물의 붉은 색채 이미지가 화자의 취한 얼굴로 이어지면서 자연과 연결되는 화자의 풍류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낚시터 넓은 돌을 높이 베고 누우니, 자, 지금 얼마나 좋겠어요. 지금 맛있게 밥도 먹고 술도 마시고 돌을 베고 누웠어요. 그러니까 무해시대 사람인가 갈천시대 백성인가? 자, 무해시대 사람이나 갈천시대 백성은 둘 다 태평성대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 화자는 지금 밥도 먹고 술도 마시고 이렇게 누워있으니까 내가 마치 태평성대에 살았던 이 사람들처럼 느껴진다 라고 느끼는 거죠. 그 태평성대에 살았던 사람들과 자기 자신을 동일시하여
자신의 삶이 그때만큼이나 태평성대에 가깝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영속적인 가치인 평화로운 삶에 대한 작가의 지향이 드러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태평성대를 다시 보는가 생각노라. 이 힘이 누구 힘인가? 자, 이 힘은 이렇게 태평성대를 만든 힘이 누구의 힘인가?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자문이죠. 그 혼자 대답을 해요. 성은이 아니신가? 자, 성은은 임금의 큰 은혜니까 이렇게 태평성대를 만든 거 다 임금 덕이다 라고 하면서 이제 임금을 생각하는 거죠. 자, 보기에 이런 부분이 포함된 글을 제시하고 윗글과 보기에 드러나는 공통점을 찾으라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 또한 자문자답의 형식을 활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놓아야 합니다. 자, 강호에 물러난들 임금 걱정이야 어느 때에 잊을까? 강호에 있지만 임금에 대한 걱정을 잊지 못하는 우국지정, 영군지정의 마음이 드러나죠. 이와 비슷한 지문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 지문까지 연관해서 알아두고 있어야 됩니다. 그 때때로 머리 들어 북극성 바라보고 남모르는 눈물을 하늘 끝에서 흘리도다. 평생의 품은 뜻을 빕니다. 하느님이시여. 자, 하느님이라고 구체적인 기원의 대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 출시된 EBS 수능특강 상사별곡이라는 작품에도 하나님을 구체적인 기원의 대상으로 드러내고 있고, 또 우리 여러분들이 알고 있을 고전시가 정읍사에도 달을 기원의 대상으로 설정하고 있죠. 이렇게 공통점이 드러나는 다른 작품들까지 연관해서 알아놔야 합니다. 그래서 하느님한테 평생의 품은 뜻을 빌 거예요. 이 품은 뜻이 무엇인지 보자면 마르고 닳도록 우리 임금 만세를 누리소서, 태평한 세상에 3대 1을 비추소서, 영원 무공토록 전란을 없애소서. 자, 우리 이 시를 지은 작가가 전란을 겪어서 이렇게 영원 무공토록 전란을 없애주세요 라고 빌고 있는 거고, 이 전란은 태평성대를 방해하는 일시적인 요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서 전란이라는 일시적인 요소가 태평성대를 방해하지 않기를 바라는 작가의 인식이 드러난다고 볼 수 있겠죠. 밭갈고 샘파서 격양가를 부르게 하소서. 그 지금 명량형 어미를 통해서 태평성대를 갈망하는 주제의식이 드러나고 있고, 하느님께 직접적으로 평화에 대한 염원을 빌고 있는 화자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해당 부분에 대한 설명을 묻는 문제에 하느님이라는 초월적 존재를 설정하여 화자가 기원하는 소망을 직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다는 옳은 선지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이 몸은 이 강산풍월에 늙을 줄을 모르도다 라고 하면서 노계가 내용이 마무리가 되고, 그 다음에 바로 수필, 자연과 문헌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연과 문헌, 지문 분석 보자면 자연은 왜 존재해 있나? 모른다. 그것은 영원한 신비다. 라고 자문자답 먼저 드러나고 있죠. 노계가와 자연과 문헌의 공통점으로 자문자답이 드러난다는 거 여러분들이 알아놔야 되고, 그 자연은 왜 아름다운가? 그것도 몰라요. 자연은 왜 말이 없는가? 그것도 모른다. 그것도 영원한 그의 침묵, 그의 성격이다. 자, 이렇게 자문자답을 통해서 지금 사람들이, 인류들이 자연에 대해 아는 것이 없음을 드러내고 있고, 윗글의 특징을 묻는 문제에 묻고 답하는 방식을 통해 자연에 대해 아는 것이 없는 인간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는 옳은 선지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자연의 모든 것을 모른다. 자, 지금 이렇게 문답법을 통해서 알아낸 것을 단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구절이고요. 우리는 영원히 그의 신원도, 이력도 캐어낼 수 없을 것이다. 자, 여기서 그는 바로 자연을 의미하죠. 그래서 자연을 그라고 의인화한 표현이 드러나며 자연을 사람처럼 표현하여 자연의 신원 또는 이력을 알 수 없을 것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오직 그의 신성한 존재 앞에 백지와 같은 마음으로 경건한 직감이 있을 뿐. 자, 우리 인간들은 자연 앞에서 오직 경건한 직감만이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직감 이상으로 자연의 정체를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러면 인간들이 자연을 감상하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건 직감이다, 직감뿐이다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연에 대한 우리 인류의 최고 능력은 직감일 것이다. 한 사람이라도 좋다. 자연에 대한 솔직한 감각을 표현하라. 지금 모모라와 같은 명령형 어미를 통해 예술가의 태도 변화를 촉구하는 주제의식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한 사람이라도 좋으니까 솔직한 감각을 표현해라 라고 하는 건 지금까지 사람들이 솔직한 감각을 표현하지 않았기 때문에 드러나는 거죠. 금강산에 어떠한 문헌이 있든지 말든지
백두산에서 어떠한 인간의 때 묻은 내력이 있든지 없든지 조금도 그따위에 관심할 것이 없어 산이면 산대로 물이면 물대로 보고 느끼고 노래하는 시인은 없는가? 자, 사람들이 문헌이나 인간의 때 묻은 내력을 찾아본 다음에 자연을 감상하는 세태를 이 글쓴이는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쓴이가 바라는 시인은 산이면 산대로 물이면 물대로 그냥 직감적으로 보고 느끼고 노래하는 시인을 긍정적으로 여기고 있는 거죠. 자, 여기 작품에서 드러나는 부정적인 인간상과 긍정적인 인간상을 구별하라는 문제가 출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경승지에 가려면 문헌부터 지지는 극히 독자의 감각력엔 자신이 없는 사람은 예술가는 아니다. 단정적 어조로 활용하고 있으며 윗글의 특징을 묻는 문제에 단정적 어조로 활용하여 글쓴이의 생각을 드러내고 있다는 옳은 선지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조그만 학문가, 고고의 사무가일 뿐 빛나는 생명의 예술가는 아니다. 자, 여러분, 고고의 사무가 글쓴이가 부정적으로 여기는 대상이죠. 빛나는 생명의 예술가, 고고의 사무가 대조되니까 이게 바로 글쓴이가 긍정적으로 여기는 대상입니다. 자, 금강산은 금강산이라 이름 붙여지기 훨씬 전부터 태고 때부터 엄연히 존재해 있는 것이다. 옥녀봉인이 명경대니 하는 이름과 전설은 가장 최근의 일이다. 자연은 태고 때부터 존재했던 대상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지어낸 문헌이나 때 묻은 이력 같은 거는 관련 지어서 감상할 필요가 없다라는 걸 지금 드러내는 거예요. 그 본래의 금강산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는 그야말로 묵은지설이다. 자, 묵은지설이라는 건 근거 없이 떠드는 말로 여러분들이 어휘를 모른다면 알아두는 게 도움이 되겠죠. 소문거리의 모델로서의 금강산 12,000봉이니 12포기니 하고 계산된 사파로서의 금강산을 보지 못해 애쓸 필요가 무엇인가? 자, 이렇게 모델로서 아니면 계산된 사파로서 금강산을 볼 필요가 없다. 이런 걸 보기 위해서 애쓸 필요가 없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문헌이나 인간의 때 묻은 내력과 관련 지어서 자연을 감상하지 않아도 된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금강산이나 백두산이나 무슨 산이나 간에 그들은 태고 때부터 항구히 살아가지고 있는 것이다. 물은 지금도 흐르고 꽃과 단풍은 지금도 그들의 품에서 피고 지거는 자, 이렇게 변함없는 자연의 모습이 드러나며 이렇게 자연이 변함이 없는데 문헌과 전설이 무슨 상관인가 라고 드러내는 거죠. 계속해서 반복되지만 글쓴이는 자연에 대한 문헌이나 인간의 때 묻은 내력과 상관없이 자연을 감상해야 함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고한품이나 고적이라면 모르거니와 죽을 줄 모르는 생명의 덩어리인 자연에게 있어. 자, 죽을 줄 모르는 생명의 덩어리 바로 자연이고요. 그래서 은유법 드러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노계가에서도 은유법이 드러났었죠. 문헌이란 별 무가치인 것이다. 그래서 자연은 태고 때부터 있었고 인간이 뭐라고 명명하기 전부터 있었던 존재고 죽을 줄 모르는 생명의 덩어리니까 문헌 같은 거 보고 감상할 필요가 없다. 우리는 고고의 사무가가 아니라 빛나는 생명의 예술가가 되어야 한다라는 걸 드러내고 있습니다. 흔히 시인들은 자연을 대상으로 한 시편에서나 기행문에서는 너무들 문헌에 수족이 묶인다. 고한품을 보는 것 같고 자연을 보는 것 같지 않은 것이 흔히 독자에게 주는 불균해다. 문헌은 학자들에게 던져두라. 예술가에게는 언제, 어디든지가 신대륙, 신세계여야 할 것이다. 자, 이 부분의 숨은 뜻은 예술가는 문헌이나 인간의 때 묻은 내력을 찾아볼 필요가 없으니까 어디를 가든 언제 가든 그 부분을 그 자연이 처음 보는 것처럼 신대륙, 신세계여야 한다라는 걸 드러내고 있는 거죠. 우리 노계가에서는 문헌과 관련돼서 자연을 감상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우리 자연과 문헌의 글쓴이가 긍정적으로 보는 빛나는 생명의 예술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와 나를 연관해서 묻는 문제에 이와 관련된 문제가 출제될 수 있으니 이 부분도 잘 알아놓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두 지문과 관련된 문제 3개 보고 다음 지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가장 먼저 풀어볼 문제는 학력평가 변형 문제인 1번 문제입니다. 자, 1번 풀어볼 시간 줄 테니 일시정지 누르고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1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1번에 적절한 거 바로 4번이죠. 간은 살진 고사리, 향기로운 당귀를 돼지고기, 사슴고기 등 자연에서 얻을 수 있는 식재료를 풍부하게 열거하여 상황에 대한 화자의 만족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4번이 가장 적절하게 되고 우리 나에서는 열거를 활용한 인물의 만족감 같은 거 드러나지 않았죠. 나머지 적절하지 않은 이유 보자면 1번 가의 화자는 자연에서 임금에 대한 걱정을 드러내고 있긴 하지만 자연에서 느끼는 만족감도 드러나고 있으므로 부정적 상황에 처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부정적 상황에 처해 있는 인물에게 위안을 줄 수 있는 소재가 드러난다고 볼 수 없고 나는 자연을 문헌이나 인간의 때묻은 내력과 관련해 감상하는 사람들에 대한 비판적 시각은 드러나지만 부정적 상황에 처해 있는 인물에게 위안을 줄 수 있는 소재는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게 됩니다. 2번 가는 푸른, 붉은이라는 시어를 통해 색채 이미지가 드러나지만 특정 인물이 느끼는 좌절을 드러내고 있지 않고 나에는 백지를 통해 색채 이미지가 드러난다고 볼 수는 있으나 이를 활용하여 특정 인물이 느끼는 좌절을 드러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게 됩니다. 3번 우리 나의 연쇄적인 이미지 드러나지 않죠. 5번 가는 이 힘이 누구 힘인가 성환이 아니신가에서 문답이 드러나며 충 사상은 드러나지만 효 사상은 드러나지 않고 나는 자연은 왜 존재했나 뭐 계속 이렇게 문답 자문자답이 나왔었죠. 이런 부분에서 문답이 드러나지만 충효 사상이 표현되고 있진 않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1번에 가장 적절한 거 4번이라고 할 수 있으며 다음으로 풀어볼 문제는 10번 문제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윗글은 노개가예요. 그래서 노개가와 보기를 비교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10번 보기 한번 읽고 보기에 단어 뜻이 있어요 여러분. 근데 이것도 같이 보여주고 싶은데 어떻게 화면에 들어가지가 않네요. 그래서 이렇게 해놓을 테니까 여기 보기, 이거는 보기, 단어 뜻, 그리고 이건 선지. 자, 10번도 일시정지 누르고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 10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보기에 제시된 작품 혹시 뭔지 기억나시나요? 2022년에 고1 11월 학력평가에 제시되었던 일민가의 일부분이에요. 여러분들이 11월 달에 풀었던 지문이죠. 그래서 좀 더 쉽게 느껴지지 않았을까 싶긴 합니다. 자, 그래서 10번 같이 보자면 우리 10번에 적절하지 않은 거 바로 2번이죠. 우리 윗글은 좋은 날 좋은 경치 나 혼자 거느리고 꽃피는 시절 허송하지 말리라 하고를 통해서 화자 혼자 흥을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고 보기는 호탕한 미친 흥을 행여하니 남이 알겠는가를 통해 남들이 모르는 흥을 화자가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기와 달리 윗글은 남들이 모르는 흥을 느끼고 있다고 볼 수 없죠. 둘 다 남들이 모르는 흥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 적절한 이유를 보자면 1번 윗글과 달리 보기는 하마 저물었느냐 먼 매에 달 오른다 에서부터 석경으로 올라가니를 통해서 시간적 배경으로 인해 배를 매는 화자의 모습이 드러나므로 적절하게 됩니다. 3번 보기는 오류댁 소세한데 경물이 새로워라부터 히히호호하야 신세를 다 잊겠구나 등을 통해 화자가 자연의 아름다움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나 이내 이중에 맺힌 마음 북걸에 달렸으니 부터 마지막 부분까지 세상에 대한 본민을 떨치지 못했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윗글은 자연의 아름다움을 느끼며 임금을 걱정하긴 하지만 이내 강산풍월에 늙을 줄을 모르겠다며 자연 속에서 응거하는 삶에 대한 만족감을 드러내므로 윗글과 달리 보기는 세상에 대한 본민을 떨치지 못한 모습이 드러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4번 윗글은 강호에 물러난들 임금 걱정이야 어느 때에 잊을까를 통해 보기는 이중에 맺힌 마음 북걸에 달렸으니를 통해
자연에서 은거하지만 임금을 걱정하는 영군지정의 마음이 드러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5번. 윗글은 술동이의 맑은 술을 술잔에 가득 부어 한 잔 또 한 잔 치토록 먹으며 흥치를 심화하고, 보기는 박잔에 손을 부어 알맞게 먹은 후에 수조가를 길이 읽고 혼자 서서 흔들대면서 호탕한 미친 흥을 느낌으로 수리화자의 흥치를 심화하는 소재로 사용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0번에 적절하지 않은 거 바로 2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볼 문제 14번 문제입니다. 자, 여기서 윗글은 자연과 문헌이에요. 그 수필이죠. 그래서 수필을 쓴 이유로 가장 적절하게 추론한 거 일시정지 누르고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여러분 우리 14번 같이 볼게요. 14번에 적절하게 추론한 거 1번이죠. 우리 윗글은 당시의 예술가들이 문헌이나 기록 등 부차적인 것에 얽매여 자연이 지닌 생명을 제대로 포착하지 못하고 있음을 비판하며 고유한 직관을 통해 자연의 생명을 드러내는 것이 예술가의 본분임을 역설하고 있는 그림으로, 문헌이나 기록 등 부차적인 것에 얽매여 자연이 지닌 생명을 제대로 포착하지 못하고 있음을 비판하기 위해서 윗글을 썼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나머지 적절하지 않은 이유 보자면 2번. 글쓴이는 예술가지만 고고의 사무가처럼 행동하는 사람들을 비판적으로 보는 것이지 고고의 사무가를 지향하는 사람들의 어리석음을 비판하는 것은 아니며, 고고의 사무가를 사람들이 지향하고 있다는 내용 또한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게 됩니다. 3번. 글쓴이는 고안품이나 고적에는 문헌이나 전설이 필요하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을 비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고요. 4번. 글쓴이는 고유한 직관을 통해 자연의 생명을 드러내는 것이 예술가의 본분임을 역설하고 있긴 하지만 이를 아는 사람들을 칭찬하고 있진 않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게 됩니다. 5번. 윗글은 문헌이나 기록 등 부차적인 것에 얽매인 예술가들의 작품을 비평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5번도 적절하지 않게 되며 가장 적절하게 추론한 거 1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바로 다음 문학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으로 출제된 지문은 매일 죽는 사람이라는 현대 소설이죠. 자, 매일 죽는 사람은 우리 그라는 인물의 직업을 나타내요. 그는 단역으로 연기를 하는 배우인데 거기서 거의 맡는 역할이 죽는 졸개의 역할, 이런 걸 맡기 때문에 매일 죽는 사람이라는 제목이 칭해진 거고, 역설적이게도 생계를 꾸리기 위해 매일 죽으러 간다는 이 현실이 드러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앞부분의 내용 먼저 보자면 단역 전문 배우인 그는 일요일에도 촬영장에 나가 주인공인 신장균에 맞서는 악역, 고독성의 졸개 역할을 맡아 촬영의 마지막 장면을 기다린다. 자, 그래서 마지막 대회 전 우리 장소가 이름을 알 수 없는 왕릉으로 옮겨졌을 때 가을 햇빛은 이미 서서히 기울기 시작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는 이미 기진맥진해 있었다. 어느 임금의 능인지는 알 수 없으되 그 거대한 규모의 무덤 앞에는 그 임금의 생전의 위용을 말해주는 번듯하고 널따란 잔디밭이 마련되어 있었고, 그 잔디밭은 이제 한여름의 푸름을 잃고 시들어져 누른빛을 띠고 있었다. 지금 공간적 배경에 풍경을 표현하고 있으며 생명력이 없는 모습에서 그의 의식의 죽음과 연관될 수 있습니다. 그 가을 햇빛은 그리고 그 빛을 서서히 걷어들임으로써 잔디의 누른빛을 회갈색으로 바꿔가고 있었다. 지금 시간의 흐름을 색채 이미지를 통해 묘사하고 있는 부분이며 햇빛이 서서히 사라지면서 시간이 변화하는 것을 통해
촬영이 진행되는 배경의 분위기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조금 중요한 부분만 보고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수십 명의 다른 이 포로들을 신장균이 한 번에 서너 명씩 죽여나가기 시작하는데 언제 어디서 번쩍할는지 알 수 없는 신장균의 검광은 제 주인의 신변을 보호하기 위해 화려하고도 날카로운 곡선을 그려 의상 아닌 넉마를 걸친 한 목숨당 300원짜리 포졸들을 풀베듯 베어나갔다. 자, 한 목숨당 300원짜리 포졸들이란 얘기는 이 포졸 역할을 맡은 단역 배우들이 급여로 300원을 받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풀베듯에서 비유적 표현이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300원짜리 포졸들이 의상이 아닌 넉마를 걸친 채 풀베듯 베어 넘겨지는 모습을 묘사하여 이들이 맡은 배역이 보잘것없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맨 뒷열에서 싸움의 중심을 향해 다가들고 있었으므로 아직 신장균 칼에 죽지 않은 거죠. 맨 뒤에 있었기 때문에. 자, 아직 차례가 오지 않았으나 거의 죽은 몸이나 다름없었다. 왜냐면 주인공에게 죽는 것은 정해져 있는 사실이기 때문이죠. 배가 등과 달라붙어서 제 주인의 무능함을 수군거리고 있었고, 자, 배가 등에 달라붙었다 라는 건 배가 고픈 상황을 나타내는 관용구예요. 이런 관용구를 사용하고 제 주인의 무능함을 수군거린다와 같은 의인화를 통해서 지금 인물인 그의 배고픔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언제부터인지 옆구리가 뜨끔뜨끔 결리기 시작했다. 자, 이렇게 아픈데도 불구하고 죽는 연기를 하기 위해 달려나가는 그의 모습을 통해 그의 절박한 처지를 암시하고 있습니다. 자, 늑막염이 재발하려나 하고 그는 생각했는데 차례가 왔죠. 그는 칼을 높이 치켜들고 온몸을 신장균의 칼에 내맡기기 위하여 드러내놓은 채 달려들었다. 신장균의 칼이 번쩍 했다고 생각했다. 자, 번쩍이라는 건 큰 빛이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모양을 나타내는 의태어, 음성 상징어고요. 윗글의 특징을 묻는 문제에 음성 상징어를 활용하고 있다는 옳은 선지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다음 순간 그는 왼쪽 옆구리에 격렬한 동통을 느끼고 쓰러졌다. 배는 신용만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인데 신장균이 실수했음에 틀림없었다. 자, 이렇게 옆구리를 맞아서 이 동통을 참으면서 연기를 지속하고 있는 그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자, 그러나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촬영을 중단할 수는 없다. 그것도 이 한 사람이 주연 배우가 아니라 그냥 포졸로 나오는 별 볼 거 없는 역할이기 때문에 이 사람으로 말미암아 촬영을 중단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는 아픔을 참고 그냥 이렇게 죽은 척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참아야 했다. 먼저 쓰러진 포졸의 시체 위에 덧걸쳐 엎드려서 그는 이를 악물었다. 자, 촬영은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계속되었고 마침내 신장균과 고독성의 최후의 결전이 벌어진 모양으로 자, 이제 두 사람의 고함 소리와 나무칼 부딪히는 소리만이 단규롭게 들려오기 시작했다. 촬영기에 저 타르르 하는 가냘프고 둔탁한 음향과 함께 자, 지금 그가 청각만으로 주변 상황을 인지하는 모습이 드러나는데 이 장면은 그가 앞에서 신장균 칼에 맞아서 죽은 역할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청각만으로 주변 상황을 인지할 수밖에 없는 거죠. 죽은 척을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그는 자기의 목구멍에서 차츰 죽은 사람의 냄새가 나기 시작한다고 생각했다. 자, 죽는 역할을 했는데 실제로 죽은 사람의 냄새가 본인한테서 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지금 죽음의 의식을 느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무언가 심하게 썩는 듯한 냄새와 썩고 있는 물체가 발산하는 열기가 목구멍 안에 있다고 느꼈다. 어디선가 300년 전의 포졸이 낯선 듯도 하고 낯 익은 듯도 한 목소리로 속삭이고 있는 것 같았다. 그렇지, 자네도 별 수 없이 죽어 자빠졌군. 보게 임금도 죽고 말았거든. 그는 하마터면 벌떡 일어날 뻔했으나 그러지 못했다. 우선 그의 의식 속에서 아내의 희뿌연 시선이 그러지 말라고, 그래선 안 된다고 말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는 이미 일어날 기운조차 없을 지경으로 탈진해 있었기 때문이다. 자, 아내의 이런 시선을 느끼는 건 일단
우리 그가 벌어오는 급여를 가지고 이 가족들이 생활을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가 여기서 깜짝 놀라서 죽은 시체 역할을 하다가 일어나면은 이제 이 촬영이 중단되는 거고, 그러면 좀 급여에 문제가 생길 수 있죠. 그래서 아내의 시선을 느끼는 거고, 그리고 심지어 그는 이미 탈진에 있었어요. 우리 아까 앞에서부터 그는 기진맥진에 있었다라고 했잖아요. 그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거죠. 최 씨가 오늘의 첫 번째 300원을 쥐어주면서 그의 창백한 얼굴을 한번 힐끔 쳐다보고는, 자, 창백한 얼굴 이런 부분을 통해서 그가 아픈 상황임을 알 수 있는 거죠. 그 야간 촬영이 있는데 나갈 수 있겠느냐라고 물었을 때 그는 손가락 하나 움직일 수 없을 지경이었으나 따라 나섭니다. 왜냐면 생계를 위해서 죽는 역할을 지속해야 하기 때문이죠. 라면 한 그릇 사 먹을 겨를도 없이. 우리 그 아까부터 배고파 있는데 뭐 먹을 시간도 없이 그냥 그 야간 촬영을 하러 간 거예요. 그리하여 채 씨가 그의 손에 오늘의 두 번째 300원을 쥐어준 것은 밤 11시가 넘은 시각이었다. 주연 배우가 무슨 까닭에서인지 나오지 않았으므로. 보통이면 밤을 꼬박 새워야 할 일이 일찍 끝난 셈이다. 자, 여러분들 여기서 이 주연 배우와 우리 그의 대조적인 상황이 드러나는데, 우리 주연 배우는 막 촬영에 나오지도 않아요. 이런 주연 배우가 있지만 우리 그는 보잘것없는 조연이기 때문에 실제로 통증을 느끼고 있어도 그거를 티낼 수 없고, 무언가 환청 같은 걸 들었을 때도 그거를 티낼 수 없이 그냥 죽은 역할을 지속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주연 배우와 그의 상황의 대조가 드러난다는 것까지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가 안 그래도 지친 몸으로 배도 고프고 힘들고 이런 흐리멍덩한 의식 속에서 버스를 타게 돼요. 집에 가는 버스겠죠. 그래, 이 버스에 타서도 그냥 이 버스가 아마 막차라는 사실, 그리고 몇몇 승객의 피곤한 얼굴과 졸고 앉아있는 차장의 가여운 모습이 먼 풍경처럼 막막에 비춰들고 있다는 흐릿한 의식뿐. 자, 그리고 계속 말줄임표를 사용해서 여운을 남기고 있다는 거 알아두고 있으면 되고, 우리 지금 그는 약간 의식이 분명하지 않아요. 흐리멍덩한 의식을 가지고 지금 버스를 타고 집에 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참 자기의 주머니는 지금 차장에게 10원을 지불하고 남은 일금 590원이 들어있다는 사실. 이 사실은 하늘에서 별을 따왔다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과 한번 나란히 서보고 싶을 정도의 굉장한 재수라기보다도 행운이라는 점. 자, 지금 이 사람한테, 그한테 590원이 남아있는 건 정말 기적과도 말도 안 되는 행운이라는 걸 드러내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버스에 앉아있다가 계속 이렇게 흐리멍덩한 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뭔가 하나도 분명하지가 않아. 그래서 분명치는 않았다. 이것도 분명치가 않았다. 자, 그래서 그가 의식이 선명하게 되살아나기 시작한 것은 버스가 종점에 닿아 그가 막 오른발로 땅을 내려 디디려는 순간이었다. 선뜻. 자, 우리 앞에서도 음성상징어 사용됐었죠? 여기도 음성상징어 드러나고 그의 오른발은 맨발이었던 것이다. 자, 얼마나 의식이 없었으면 자기 오른발 맨발인데 그거 모르고 지금 버스에 내린 거죠. 발이 땅에 닿은 순간 냉습한 어떤 줄기 같은 것이 다리를 통해 전신으로 쭉 끼쳐 올라왔다. 그리고 그것은 머리끝에서 차가운 분해를 일으켰다. 자, 중요한 부분만 좀 볼게요. 그래서 오른쪽 다리, 우리 맨발인 오른쪽 다리가 갑자기 막 뻣뻣해지는 것 같고 죽음의 외곽을 딛고 있다는 생각만이 선명해요. 자, 우리 그가 앞에서부터 죽음에 대한 의식을 계속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 의식이 지속되는 거고 그 맨발인 오른쪽 다리를 통해서 난 지금 죽음의 외곽을 딛고 있는 것 같다 라고 느끼는 거죠. 그 지금 여기까지는 죽음의 의식이 주를 이루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막 골목의 가게들의 빛도 약간 죽은 사람을 전송하기 위한 장의의 불빛처럼 보이고 맨발은 바로 입간 직전에 사자를 뜻하다던가 뭐 이러면서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해요. 어디 나만이 죽은 것이랴. 세상의 모든 사람이 커다란 소멸의 흐름 속에서 던져진 채 있다. 시간까지도. 누구나 매일매일 조금씩은 죽어가면서 살고 있다. 어린 아이들조차 그러하다. 아내의 뱃속에서 자라고 있을 태아도 이를테면 죽음의 싹이다. 자, 우리가 흔히 태아를 생명의 싹, 약간 생명으로 여기는데 그는 지금 죽음의 싹으로 여기는 거죠.
왜냐면 사람들은 태어나기 전부터 어쨌든 죽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죽음을 생각하는 그의 모습이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까 아팠던 옆구리가 다시 아프기 시작하고 이 구두가 신겨져 있지 않은 발, 바로 오른쪽 다리죠. 죽음의 발을 의미해요. 이 발과 신겨져 있는 발을 부자연스럽게 번갈아 움직여서 계속 걸었다. 마치 죽음의 발과 생명의 발을 하나씩 가지고 있는 어느 나라 전설 속에 있을 법한 이상한 그림자처럼. 자, 그러다가 그는, 자, 여러분, 여기부터 인식의 전환이 드러날 거고, 여기를 잘 알아놔야 되는 거죠. 자기의 왼쪽 발에는 아직 구두가 신겨져 있다는 깨달음과 만났다. 그리고 그는 놀랐다. 자, 여러분들이 바로 생각을 할 수 있는 게, 우리 오른쪽 발은 맨발이었고, 이 맨발의 오른쪽 발을 통해서 죽음의 외곽을 딛고 있는 것 같다. 이거는 마치 죽음의 발 같다 라고 생각했는데, 이와 반대로 구두가 신겨져 있는 발, 바로 왼쪽 발은 그러면 생명의 발을 의미하고 그에게 생명에 대한 감각을 일깨워주는 발이 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오른쪽 발과 왼쪽 발을 구분해서 잘 기억을 해야 되고, 구두가 신겨져 있지 않는 맨발인 오른쪽 다리가 죽음과 관련돼 있다. 그리고 구두가 신겨져 있는 왼발이 생명과 관련돼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는 왼쪽 발에 구두가 신겨져 있다는 걸 알고 놀라요. 나는 아직 한쪽은 신고 있구나 하는 이 아무렇지도 않을 수 있는 깨달음은 그를 놀라게 했을 뿐만 아니라 그의 마음을 어떤 신선한 감명으로 떨게까지 했다. 자, 지금 왼발에 구두를 신고 있음을 깨닫고 인식의 전환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제까지 사람들은 다 죽어가면서 살아가는 거야. 태아 또한 죽음의 싹이야 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그 생각이 전환되는 거죠. 아, 나의 또 하나의 발은 아직도 살아있었구나. 이 발은 그리고 따뜻하고 편안하구나. 이것은 튼튼하구나. 마치 반석과도 같군. 아내의 둥근 배가 머리에 떠올랐다. 그녀 뱃속에 태아가 하고 있을 몸짓이 상상되었다. 그래, 그건 죽음의 싹이 아니다. 그렇게 불러선 안 돼. 그는 걸음을 빨리 했다. 아내에게는 지금 단백질이 필요하리라고 생각했다. 주머니에는 지금 1금 590원이 들어있다. 그래, 쇠고기를 한 근 사자. 16점의 문이 닫히기 전에. 이러면서 지금 생명을 위해 식재료를 사고자 하는 그의 모습이 드러나고, 그래서 펄펄한 소를 때려잡아서 피가 뚝뚝 듣는 싱싱한 고기를 팔고 있을 듯한 16점의 불빛을 보기 시작합니다. 역설적으로 소의 죽음으로 인해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식재료를 얻게 되는 거고, 우리 그의 발상의 전환, 인식의 전환이 드러나는 부분, 바로 이 부분 이후죠. 이 부분을 잘 알아두고 있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와 관련된 문제 3개 정도만 보고 다음 지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가장 먼저 풀어볼 문제, 학평 변형 문제 2번 문제입니다. 자, 2번 일시정지 누르고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우리 2번 같이 볼게요. 우리 2번에 적절하지 않은 거 바로 2번이죠. 우리 그는 야간 촬영을 가기 전부터 배가 등과 달라붙어서 제 주인의 무능함을 수군거리고 있었고와 같이 표현을 하며 배고픈 상황임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2번이 적절하지 않게 됩니다. 나머지 적절한 이유 보자면 1번, 그는 마지막 장면 촬영을 위해 어느 임금에 능해 가는데 이곳에서 포졸 역할을 하며 죽는 연기를 하다가 죽은 사람의 냄새를 느끼게 되므로 적절하게 됩니다. 3번, 그의 창백한 얼굴은 그의 몸 상태가 좋지 않다는 것을 드러내므로 적절하게 되고요. 4번, 1금 590원이 있다는 것은 정말 말도 안 되는 기적이다 라고 이렇게 제시하고 있었죠. 따라서 적절하게 됩니다. 5번, 그는 구두가 신겨져 있는 왼쪽 발을 깨닫고 나는 아직 한쪽은 신고 있구나 와 같이 살아있음을 느끼게 되므로 적절하게 됩니다.
따라서 2번에 적절하지 않은 거 2번이고, 그 다음에 풀어볼 문제 7번 문제인데 A랑 B가 뭐냐면 A가 오른쪽 다리, B가 왼쪽 발입니다. 그래서 오른쪽과 왼쪽 관련해서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7번 같이 볼게요. 우리 7번에 적절하지 않은 거 바로 3번입니다. 자, 그의 오른발은 맨발이었던 것이다를 통해 A가 구두를 신고 있지 않은 발임을 알 수 있고, 왼쪽 발에는 아직 구두가 신겨져 있다는 깨달음을 통해서 B가 구두를 신고 있는 발임을 알 수 있으므로 3번이 적절하지 않게 되고, 나머지 적절한 이유 보자면 1번, 다만 오른쪽 다리가 어디 나만이 죽은 것이랴, 세상의 모든 사람이 커다란 소멸의 흐름 속에 던져진 채 있다. 시간까지도. 이 부분을 통해서 A를 통해 인물은 죽음을 향해 삶이 흘러간다고 생각하게 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번. 나의 또 하나의 발은 아직도 살아있었구나. 여기서 하나의 발은 왼쪽 발을 의미하죠. 자, 이런 부분을 통해서 B를 통해 인물은 태아가 죽음의 싹이 아니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4번. 오른쪽 다리가 갑자기 뻣뻣해지면서 이 오른쪽 다리는 죽음의 외곽을 딛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죠. 따라서 A는 죽음의 외곽을 딛는 발임을 알 수 있고, 나는 아직 한쪽은 신고 있구나 하는 이 아무렇지도 않은 깨달음은 그를 놀라게 했을 뿐만 아니라 그의 마음을 어떤 신선한 감명으로 떨게까지 했다. 이 부분을 통해서 B는 인물에게 신선한 감명을 주는 발임을 알 수 있습니다. 5번. 그는 구두가 신겨져 있지 않는 발, 바로 A죠. A와 신겨져 있는 발, B를 부자연스럽게 번갈아 움직여서 계속 걸었다. 마치 죽음의 발과 생명의 발을 하나씩 가지고 있는 이 부분을 통해서 A는 죽음의 발이며 B는 생명의 발에 해당함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풀어볼 문제 바로 11번 문제입니다. 11번도 풀어볼 시간 줄 테니 일시정지 누르고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11번 같이 볼게요. 우리 11번에 보기 먼저 보자면 학생 A가 선생님께서 윗글은 역설적 생애 의지가 죽음 의식을 전복하는 기제로 작동할 수 있음을 우의적으로 제시하고 있다고 하셨잖아. 사실 그 부분이 윗글에 어디에 들어가는지 잘 모르겠어 라고 B한테 질문을 한 거죠.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알아야 되는 거는 역설적 생애 의지가 죽음 의식을 전복하는, 뒤집는 기제로 작동할 수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B가 그 부분은 그가 뭐뭐하는 부분에 드러나 라고 해서 우리 뭐뭐에 들어가는 그 적절한 걸 찾는 거죠. 그 11번에 적절한 거 바로 3번입니다. 우리 그는 구두를 신고 있는 왼발을 발견하면서 죽음 의식에서 생애 의지로 인식이 전환되는데,
구두를 신고 있는 왼발을 발견하는 부분에서 생의 의지가 죽음 의식을 전복하는 기제로 작동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3번이 가장 적절하게 되고 나머지 적절하지 않은 이유 보자면 1번 구두를 걷고 있는 오른발을 통해 그는 죽어가는 시간으로서의 삶을 인식하게 되므로 우리 생의 의지가 죽음 의식을 전복하는 기제로 작동했다고 볼 수 없죠. 2번 그는 아내가 임신했음을 인식하고 있긴 하지만 이를 통해 생의 의지가 죽음 의식을 전복하는 기제로 작동할 수 있음이 드러나진 않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게 됩니다. 자, 4번 어느 나라에서는 맨발은 과유로 입관 직전에 사자를 뜻하던가 해서 어느 나라의 맨발의 의미를 생각하는 그의 모습은 드러나지만 우리 E는 학생 A가 물어본 것과는 관련이 없는 내용이죠. 따라서 적절하지 않게 되고 5번 그래 쇠고기를 한근 사자에서 식육점에서 고기를 사러 가야겠다고 생각하는 그의 모습은 드러나지만 자, 이 또한 학생 A가 물어본 것과는 관련이 없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게 됩니다. 자, 따라서 11번에 가장 적절한 거 3번이고 우리는 그 다음 문학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 문학, 여러분들에게 가장 익숙했을 이생규장전입니다. 자, 이생규장전이라는 고전 선문, 고전 소설은 여러분들이 내용을 알고 있을 거라 믿어 의심치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좀 간단하게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생규장전.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부분은 좀 홍건적인 난 때문에 뭐 이생과 채씨의 헤어짐, 그리고 귀신으로 채씨가 살아 돌아와서 다시 만남. 근데 귀신으로서의 삶이 끝나서 다시 채씨가 돌아가고 이생이 그를 따라서 죽는다라는 부분을 가장 잘 알고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이 부분은 앞부분이에요. 이생과 채씨가 이제 막 만나서 서로 막 사랑을 키워가고 이생 아버지한테 걸려서 두 사람이 헤어지게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간단하게 보고 가자면 우리 이생이 채씨한테 자, 이렇게 어버이가 계시면 나가 놀더라도 반드시 가는 곳을 고해야 한다라고 했소. 그런데 지금 나는 부모님께 아침 저녁 문안 인사를 드리지 못한 채 벌써 사흘이나 보냈구려. 분명 부모님께서는 문간에 기대어 나를 기다리실 것이니 이 어찌 자식된 도리라 하겠소. 자, 지금 자식된 도리, 즉 유교적 가치관을 드러내면서 이제 집으로 돌아가겠음을 드러내고 있는 거죠. 그 채씨는 서운해하면서도 고개를 끄덕여서 이생을 보내줘요. 자, 이생은 그 뒤부터 밤마다 채씨를 찾아가지 않는 날이 없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저녁 이생의 아버지가 이생한테 묻죠. 네가 아침에 집을 나갔다가 저녁에 돌아오는 것은 옛 성인이 남기신 인의의 가르침을 배우려는 것이다. 그런데 요즘은 황혼역에 나갔다가 새벽이야 돌아오니 이게 어찌된 일이냐? 분명 경박한 놈들의 행실을 배워 남의 집 담장을 넘어가서 누구네 집 규수와 정을 통하고 다니는 것일 테지. 아버지가 아들을 잘 알고 있죠. 지금 평소와 다른 아들의 행동을 통해 아들이 어떤 일을 벌이고 있는지 대략 눈치채고 있는 이생의 아버지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이 일이 탄로나면 남들은 모두 내가 자식을 엄하게 가르치지 못한 탓이라고 책망할 것이다. 또 만일 그 규수가 지체 높은 집안의 딸이라면 자, 실제로 채씨가 지체 높은 집안의 딸이에요. 필시 네 미친 짓 때문에 가문을 더럽히고 남의 집에 누를 끼치게 될 것이야. 아버지가 좀 냉소적이지 않나요? 아들의 그래도 행동인데 네 미친 짓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자, 어쨌든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이 일은 작은 일이 아니다. 너는 지금 당장 영남으로 가서 종도를 거느리고 농사나 감독하여라. 그리고 다시 돌아오지 말아라. 단호한 이생의 아버지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해당 대사에 대한 설명을 묻는 문제에 아들의 잘못된 행위를 꾸짖으며 그로 인한 조치를 드러내고 있다는 옳은 선지가 출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이생은 그 이튿날 울주로 보내줬다. 이때 시대상이 좀 이렇게 효를 다하는 분위기였기 때문에 아버지한테 반항 한번 하지 못하고 울주로 내려간 이생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이생과 채씨의 첫 번째 시련이죠. 이생 아버지의 반대로 인한 이별 부분이 드러나고 자, 이렇게 헤어짐의 상황에서 부를 수 있는 노래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라는 문제가 출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채씨는 매일 저녁 하원에서 이생을 기다려요. 자, 이생이 울주로 보내진 일을 알지 못하는 거죠.
자, 근데 몇 달이 지나도록 그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근데 몇 달 지나도록 최 씨 그냥 가만히 기다린 것도 대단하지 않아요? 난 몇 주만 안 나와도 당장 물어보고 다닐 것 같은데 최 씨는 몇 달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최 씨는 이생이 병에 걸렸나 보다고 생각하여 향화를 시켜. 향화는 종이에요, 종. 이생의 이웃들에게 몰래 물어보게 하였다. 자, 이래서 알게 되는 거예요. 이생이 영남으로 내려갔구나를 몇 달이 지나도록 모르다가 이제야 알게 됩니다. 그 부친에게 죄를 지어 영남으로 내려간 지 이미 여러 달이 되었다오. 최 씨는 그 말을 전해 듣고 병이 나서 자리에 눕게 되었죠. 그래서 이렇게 초췌해지고 말도 두사가 없어지고 최 씨의 부모가 병의 증상을 물어도 최 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해요. 자, 왜냐? 이제는 자유연애보다 부모님이 정해준 혼사를 따르는 게 전형적이었는데 지금 최 씨는 자기가 주체적으로 이생과 사랑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 시대상과 맞지 않으므로 지금 최 씨가 자신의 병의 증상의 원인을 얘기하지 못하고 그냥 끙끙 앓고만 있는 거죠. 그러던 중 최 씨의 부모가 딸의 글상자를 들추어 보다가 전에 이생이 최 씨에게 화답한 시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아, 최 씨가 이생과 사랑을 하느냐고 이제 이렇게 아픈 거구나 라고 생각해서 이제 이생의 정체를 묻습니다. 그 최 씨가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서 말을 하죠. 남녀가 사랑을 느끼는 것은 너무 중요한 일이고 당연한 일이다. 그리고 이렇게 구체적이고 권위적인 서적의 내용을 들어서 자신의 행동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여러분들이 한번 보고 넘어가세요. 그래서 나 이렇게 여린 몸으로 이런 고독 견디다 보니까 큰 병이 나날이 다해가서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르렀다. 부모님께서는 저의 소원을 들어주신다면 제 남은 목숨을 보존하게 될 것이고 만약 간곡한 청을 거절하신다면 그저 죽음만이 있을 뿐입니다. 이거 약간 부모님 협박하는 거잖아요. 내 소원 들어주면 나 살 건데 그렇지 않으면 난 죽을 거다. 이생과 저승에서 함께 논일지언정 맹세코 다른 가문으로 시집가진 않겠다. 라고 하면서 최 씨의 의지적이고 적극적인 성격이 드러나며 이생을 향한 지극한 사랑과 강렬한 다짐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신의 죽음보다 이생과의 사랑을 이루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최 씨의 부모도 그녀의 뜻을 알게 되고 이제 이생의 집에 중매쟁이를 보내요. 그 이생의 아버지가 우리 집 아이가 비록 나이가 어려 잠시 바람이 나긴 했지만 이라고 이생이 겪은 구체적 사건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학문에 정통하고 풍모도 남부끄럽지 않으니 자, 이 부분은 주관적인 평가죠. 객관적인 평가가 아니에요. 바라는 바는 앞으로 장원급제하여 훗날 세상에 이름을 떨치는 것이요. 서둘러 혼처를 구하고 싶지 않소. 라고 최씨네 부모님이 보낸 중매쟁이를 거절하는 거죠. 그 최씨 아버지가 한 시대의 벗들이 모두 그댁 아드님의 재주가 뛰어나다고 칭찬들을 하더이다. 지금은 웅크리고 있지만 어찌 끝내 연못 속에서 머물러만 있겠습니까? 속히 좋은 날을 정해 두 가문의 즐거움을 합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라고 하면서 우리 혼인시키자 라고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지금 이 두 사람이 직접적으로 대화하는 게 아니라 중매쟁이가 계속 이 두 사람의 집을 왔다 갔다 하면서 말을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중매쟁이 정말 극한 직업이죠. 그 중매쟁이가 또 가서 말을 전해. 이생의 부친이 또 거절해. 나 역시 젊어서부터 책을 잡고 경전을 공부했지만 늙도록 성공하지 못했소. 지금 궁핍한 이생의 집안이 드러나고 있는 거죠. 노비들은 도망가 흩어지고 친척들의 도움도 적어 생활이 어렵고 살림도 궁색하다오. 그러니 문벌 좋고 번성한 집에서 자, 문벌 좋고 번성한 집 바로 최 씨의 집이에요. 어찌 한갓 한미한 선비를 사위로 삼으려 하신단 말이오. 이는 반드시 일 만들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우리 집안을 과도하게 칭찬해서 귀댁을 속인 것일 겁니다. 그 중매쟁이가 다시 최 씨 가문에 가서 얘기하죠. 납치의 예와 의복에 관한 일은 제가 모두 알아서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이생의 아버지가
자기네 집이 너무 궁핍해서 뭐 이런 걸 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그 돈 드는 건 다 자기가 하겠다는 거예요. 엄청 부자인가 봐요. 그 좋은 날을 가려서 화촉을 밝힐 날짜만 정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상대방이 솔깃할 만한 제안을 하며 상대를 설득하는 말하기 방식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 지금 이생의 부친은 최씨 집안에서 온 중매를 거절하는 거고, 최씨 집안은 이생의 부친을 설득하기 위해서 각자 말하기 전략이 다르다는 거, 그리고 각각의 말하기 전략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씨 집안에서는 이생을 불러다가 그의 의사를 물었다. 이생은 기쁨을 이기지 못하였다. 자, 이 상황에서 이생이 읊을 만한 시로 적절한 것을 찾으라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자, 이생규장점과 관련된 문제 3개 정도만 풀고 마지막이죠. 소년과 봄날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가장 먼저 풀어볼 문제 3번 문제 학평 변형 문제입니다. 자, A와 B 어디 부분이냐면, 자, A는 여기. 이생의 아버지의 말하기죠. B는 여기. 최씨 부친의 말하기입니다. 자, A와 B 여러분들 확인하시고 일시정지 누르고 3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3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올해 가장 적절한 거 5번이죠. 우리 A는 잠시 바람이 났다며 이생이 겪은 구체적 사건을 언급하고 B는 상대방인 이생의 아버지를 설득하기 위해 특정 대상인 이생의 우수함을 어찌 끝내 연못 속에만 머물러 있겠습니까? 라는 표현을 활용해 인정하고 있으므로 가장 적절한 거 5번이 됩니다. 나머지 적절하지 않은 이유 찾아보자면 1번 A는 말하는 이가 스스로를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아들인 이생을 칭찬하는 것이며 B는 그댁 아드님의 재주가 뛰어나다고 칭찬하는 한 시대의 벗들의 견해를 인용하긴 했지만 이를 통해 상대를 설득하는 것이지 말하는 이의 주장을 드러내는 것은 아니므로 적절하지 않게 됩니다. 2번 A는 외부 세계와 내면을 대비하여 이상향을 드러내고 있지 않으며 B는 이생의 우수함을 칭찬하고 있긴 하지만 인간과 자연을 대비하고 있진 않습니다. 3번 A는 일상에서 보고 들은 바를 객관적으로 전달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주관적인 평가가 드러나죠. 자신의 아들에 대한. B는 부정적 현실을 포용하려는 여유로운 태도가 드러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4번 A는 타인의 견해를 인용하여 말하는 이의 주장을 일반화하지 않으며 B는 지금은 웅크리고 있지만 어찌 끝내 연못 속에만 머물러 있겠습니까? 라는 서리적 표현을 활용해 상대를 설득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장 적절한 거 5번이라고 볼 수 있고요. 다음으로 풀어볼 문제 5번 문제입니다. 윗글의 서술상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우리 5번에 적절하지 않은 거 바로 2번이죠. 우리 건성징악과 관련된 주제의식은 윗글에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2번이 적절하지 않게 됩니다. 나머지 적절한 이유 보자면 1번 덩굴이 다른 나무에 의지해서 살듯 벌써 위당처녀의 행실을 하고 말았으니 라고 채씨가 얘기하는 부분, 제가 여러분들한테 읽고 넘어가라 했던 그 부분에서 비유적 표현을 통해 채씨의 처지를 나타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번 3번 윗그림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서술자가 작중 상황과 사건을 전지적 시점으로 전달하고 있기 때문에 적절하게 되고, 4번 옛 성인의 말씀에 이것이 자식된 도리라 하겠소에서 옛 성인의 말을 인용하여 이생의 유기적 가치관을 드러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5번 이생과 채씨의 만남과 이생의 아버지로 인한 이별의 서사구조가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만남과 이별, 서사구조가 드러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5번에 적절하지 않은 거 2번이라고 할 수 있고, 마지막으로 풀어볼 문제 바로 11번 문제입니다. 자, 문제 풀기 전에 A는 여기예요. 여리디 여린 몸으로 서러운 고독을 견디다 보니 그리운 정은 나날이 깊어가고 큰 병은 나날이 더해가서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장차 한 맺힌 귀신이 될 듯 합니다. 이 부분이 A라는 거 기억하시고 11번 문제 일시정지 누르고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11번에 적절한 거 바로 4번이죠. 우리 A에서는 최씨는 돌아오지 않고 소식조차 없는 이생에 대한 간절함과 슬픔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오지 않는 임에 대한 그리움과 슬픔이 나타나 있는 4번에 최씨가 처한 상황과 정서가 가장 잘 드러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적절하지 않은 이유 보자면 1번은 늙음을 한탄하는 탈루가에 해당하고요. 2번은 작가가 겪은 삶의 굴곡과 그 과정에서 체득한 안분지족의 자세가 드러나 있습니다. 3번은 효도하지 못하는 세태를 비판하고 있으며 5번은 불개미에 대한 과장된 헛소문의 존재를 임에게 알려 자신에 대한 모함을 믿지 말고 잘 판단해달라고 임에게 당부하고 있는 내용이므로 가장 적절한 것은 4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마지막 문학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마지막 문학 소년과 봄날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년 지문 분석부터 들어가 볼게요. 여러분들이 소년이라는 작품을 처음 봤을 수 있는데 이 소년은 윤동주 시인의 작품으로 여러분들이 윤동주 시인의 특성을 좀 알고 있다면 내용이 어렵지 않게 느껴졌을 것 같습니다. 자, 소년 들어가자면 여기저기서 단풍잎 같은 슬픈 가을이 뚝뚝 떨어진다. 자, 지금 여기서 슬픈이라는 감정이 나오는데 이것은 화자의 감정이 슬프기 때문에 가을 또한 슬퍼 보인다. 슬픈 가을이라고 표현했다고 볼 수 있겠죠. 또한 뭐뭐 같은을 사용했기 때문에 직유법이 드러나고 가을이라는 추상적인 관념을 떨어진다 라고 구체화시켜서 추상의 구체화가 드러나고 있다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알아두고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뚝뚝이라는 건 음성상징어죠. 모란이 피기까지 눈에 사용된 음성상징어와 비교하라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슬픈 가을이 뚝뚝 떨어진대요. 그 단풍잎 떨어져 나온 자리마다 봄을 마련해 놓고, 자, 왜냐면 우리 단풍잎이 지면 다시 봄이 와서 거기에서 싹이 나는 거죠. 그래서 봄을 마련해 놓고 라고 표현을 해 놓은 거예요. 나뭇가지 위에 하늘이 펼쳐 있다. 가만히 하늘을 들여다보려면 눈썹에 파란 물감이 든다. 자, 우리 하늘이 흔히 파란 색깔, 푸른색이잖아요. 그래서 소년은 하늘을 바라보고 있으면 눈썹에 하늘과 같은 색인 파란 물감이 든다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흔히 윤동주 시에서 하늘은 양심을 비추어 보는 거울이자 윤리적 삶의 절대적 기준으로 제시되며 화자의 성찰을 이끌고 부끄러움을 느끼게 하지만 이 작품에서의 하늘은 결론적으로 사랑하는 아름다운 순이의 얼굴을 그리게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두고 있으면 좋습니다. 또한 윗글에 대한 이해를 묻는 문제에 단풍잎이 떨어져 나온 자리에서 하늘로의 시선 이동은 이상세계에 대한 소년의 열망을 드러내고 있다는 틀린 선지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자, 지금 눈썹에 파란 물감이 들었죠.
지금 현재형 어미 몸은 는다를 통해 소년에게 가을 하늘을 상징하는 파란 물감이 스며들고 있는 상황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색채 이미지가 드러나고 시각적 심상이 드러나는 거죠. 그 두 손으로 따뜻한 볼을 씻어보면 자, 따뜻하다라는 촉각적 이미지가 드러나고 이 글에서 사용된 감각적 이미지를 여러분들이 알아놔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눈썹에 파란 물감이 들었고 두 손으로 따뜻한 볼을 이렇게 씻어보면 손바닥에도 파란 물감이 묻어난다. 자, 지금 눈썹에서 손바닥으로 파란 물감이 묻어나고 있는 거죠. 다시 손바닥을 들여다본다. 손금에는 맑은 강물이 흐르고 강물 속에는 사랑처럼 슬픈 얼굴, 아름다운 순이의 얼굴이 어린다. 자, 결국 눈썹에 들었던 파란 물감이 손바닥으로 옮겨왔고 그 손바닥을 들여다보면서 손금을 보게 됐는데 이 손금에는 맑은 강물이 흘러요. 근데 이 맑은 강물 속에는 사랑하는 사람, 사랑처럼 슬픈 얼굴인 아름다운 순이의 얼굴이 어린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맑은 강물이라는 것은 화자의 내면을 의미해요. 따라서 화자의 내면 속에 순이의 얼굴, 사랑하는 대상의 얼굴이 어린다는 거죠. 그 소녀는 황홀히 눈을 감아본다. 그래도 맑은 강물은 흘러 사랑처럼 슬픈 얼굴, 아름다운 순이의 얼굴은 어린다. 자, 지금 슬픈 얼굴, 아름다운 순이의 얼굴이 어린다. 슬픈 얼굴, 아름다운 순이의 얼굴은 어린다. 와 같은 부분이 반복되어 있는 거죠. 눈을 감아도 순이의 얼굴이 어리고 순이에 대한 화자의 마음이 그만큼 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이 부분에서 연세법이 드러나는데 연세법 좀 더 구체적으로 보자면 하늘에서 눈썹으로, 그리고 손바닥으로, 손금으로, 강물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순이, 이 순으로 시선의 이동이 드러나면서 연세, 반복이 드러난다는 거 여러분들이 알아두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봄날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봄날로 바로 넘어가 볼게요. 자, 할머니들이 아파트 앞에 모여 햇볕을 쪼이고 있다. 쪼이다가 뭐 사동이나 피동 표현이 아니라 쪼이다 자체가 볕이 들어 비치다. 볕이나 불 기운 따위를 몸에 받다 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할머니들이 바로 시적 대상에 해당하는 거죠. 시적 화자는 시적 대상인 할머니들이 햇볕을 쪼이고 있는 모습을 관찰하고 있습니다. 자, 굵은 주름, 잔주름 하나도 놓치지 않고 꼼꼼하게 햇볕을 채워넣고 있다. 제 할머니들의 모습을 보다 구체적으로 표현하면서 할머니들이 봄볕을 보다 능동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음을 부각하고 있습니다. 겨우내는 한겨울 동안 계속해서 라는 뜻이에요. 겨우내 얼었던 뼈와 관절들 다 녹도록 온몸을 노곤노곤하게 지지고 있다. 자, 노곤노곤은 음성상징어로 이러한 음성상징어를 활용하여 봄볕을 쪼이고 있는 할머니들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마른 버짐 사이로 아지랑이 피어오를 것 같고 잘만 하면 한순간 뽀얀 젖살도 오를 것 같다. 자, 지금 햇볕을 채워넣는 행위를 본 화자의 생각이 두 가지 나타나고 있고요. 윗글의 특징을 묻는 문제에 시적 화자는 햇볕을 채워넣는 할머니들을 보며 단정적인 어조로 행위에 대한 결과를 드러내고 있다는 틀린 선지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뭐뭐할 것 같고는 추측형의 어미죠. 따라서 단정적 어조로 결과를 드러낸다고 볼 수 없습니다. 봄볕을 쬐는 할머니들의 변화를 화자가 상상하고 있는 모습이 드러나고, 자, 할머니들은 마음을 저수지 마냥 넓게 벌려 한철 폭우처럼 쏟아지는 빛을 양껏 받는다. 미처 몸에 스며들지 못한 빛이 흘러넘쳐 할머니들 모두 눈부시다. 자, 할머니들은 마음을 저수지 마냥, 비유적 표현 드러나죠. 넓게 벌려서 폭우처럼, 이것도 비유적 표현이죠. 쏟아지는 빛을 받는데, 자, 미처 몸에 스며들지 못한 빛이 흘러넘쳐서 할머니들이 모두 눈부시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미처 몸에 스며들지 못한 빛으로 할머니들이 모두 눈부시게 됨을 발견한 화자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자, 아침부터 끈질기게 추근거리던 봄볕에 못 이겨. 의인법이죠. 봄볕이 계속 끈질기게 추근거린다 라고 표현했으니까 나무마다 푸른 망울들이 터지고 지금 색채어를 활용하여 봄볕에 의해 생명력을 터뜨리는 나무들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할머니들은 사방으로 바삐 눈을 흘긴다. 자, 현재형어미 뭐뭐 는다를 활용해 봄볕에 햇볕을 쪼이고 있는 할머니들의 상황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자, 할머니, 주름살들이 일제히 웃는다. 즉, 할머니들이 환하게 웃는 장면을 연상케 하는 장면이죠. 화자는 나무의 변화를 기특하고 기뻐하는 할머니들에 대한 정감 어린 시선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윗글의 내용을 묻는 문제에 할머니들은 봄볕을 받아 생명력을 드러내는 나무를 보며 웃고 있다는 옳은 선지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오, 얼마 만에 환해져 보는가? 자, 환해져 보다의 주체는 할머니들이라고 볼 수 있고요. 오는 영산법이죠. 일생이 이렇게 환한 날이 며칠이나 되겠는가? 눈앞에는 햇빛이 종일 반짝거리며 떠다니고 환한 빛에 한나절 한눈을 팔다가 깜빡 졸았던가? 한평생이 그새 또 지나갔던가? 할머니들은 가끔 눈을 비빈다. 지금 화자가 할머니들의 생각을 추측하며 자, 여기 부분에서 인생무상이 드러나죠. 그러니까 윗글의 내용을 묻는 문제에 화자는 할머니들을 보며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고 있다는 틀린 선지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화자가 봄볕을 쪼이고 있는 할머니들의 입장을 추측하는 부분으로 화자는 가끔 눈을 비비는 할머니들의 행동을 보고 봄볕의 환한 빛에 할머니들이 주목한 것은 할머니들이 자신의 한평생에서 봄볕을 쪼이는 지금처럼 만족스러웠던 환한 날을 떠올렸기 때문이라고 여기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이와 관련된 문제 3개만 풀어보고 문학 영상도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가장 먼저 풀어볼 문제는 학평 변형 문제 1번 문제입니다. 자, 1번 풀어볼 시간 줄 테니 일시정지 누르고 풀어보도록 할게요. 우리 가가 소년이고 나가 봄날입니다, 여러분. 우리 1번 같이 볼게요. 1번에 적절한 거 바로 3번이죠. 가는 파란이라는 색채어가, 나는 푸른이라는 색채어가 드러나며 이를 통해 시각적 심상을 부각하고 있으므로 3번이 가장 적절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적절하지 않은 이유 보자면 1번, 가에는 대상인 순이에 대한 사랑과 그리움이, 나에는 대상인 할머니들에 대한 따뜻한 시선이 드러나며 두 작품 다 대상에 대한 연민의 정서가 부각되어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2번, 가에는 대상인 순이에 대한 사랑과 그리움이 드러나며 나에는 할머니들에 대한 따뜻한 시선이 드러날 뿐 가와 나 둘 다 화자와 대상과의 거리감은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에서는 지금 순이와 이별해가지고 순이의 그 아름다운 슬픈 얼굴을 떠올리고 있으니까 오히려 가에서는 화자와 대상과의 거리감을 추측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4번, 가와 나 둘 다 대상에 의탁하여 현실에 대한 불만을 드러내고 있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게 되고 5번, 가는 가을이 뚝뚝 떨어진다 해서 추상적인 관념인 가을을 떨어진다고 구체화하여 계절감을 드러내고 있으나 나는 끈질기게 추근거리던 봄볕이라는 의인화를 통해 계절감을 드러내고 있을 뿐 추상적인 관념을 구체화하여 계절감을 드러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게 됩니다. 그 다음 풀어볼 문제는 8번 문제입니다. 8번도 풀어볼 시간 줄 테니 일시정지 누르고 풀어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윗글은 여러분 소년이에요. 그래서 소년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거 찾으면 됩니다. 자, 우리 8번 같이 보자면 8번에 적절하지 않은 거 바로 2번이죠. 단풍잎 떨어져 나온 자리는 소년이 현재 바라보고 있는 공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시구에 담긴 상실의 이미지는 슬픈 가을, 슬픈 얼굴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시구는 순이를 그리워하고 있는 소년의 현재 모습을 환기하는 것이라 볼 수 있는데, 또한 하늘은 소년의 얼굴을 파랗게 물들게 하는 것으로 이는 자연에 대한 소년의 몰입 등과 관련지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이상세계에 대한 소년의 열망으로 해석할 근거가 없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게 됩니다. 나머지 적절한 이유 보자면 1번 단풍잎 같은 슬픈 가을이라는 표현은 가을을 단풍잎에 빗대고 이를 다시 뚝뚝 떨어진다 와 연결하여 슬픔, 곡, 산실감을 구체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3번 다시라는 시어는 화자의 행위를 주목하게 하고 있는데, 즉 소년이 손바닥을 다시 들여다보면서 맑은 강물을 보게 되고 그 강물에서 슬픈 얼굴이 떠오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때 맑은 강물이나 슬픈 얼굴은 소년의 내면에 자리한 순수함과 그리움의 대상인 순이의 모습과 연결되므로 다시 손바닥을 들여다보는 것은 소년의 내면과 이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4번 슬픈 얼굴은 아름다운 순이의 얼굴이죠. 제가 그리워하는 대상의 얼굴이 슬프게 떠오르는 것은 슬픈 가을이라는 계절적 배경과 관련이 깊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가을이 슬픈 이유나 아름다운 순이의 얼굴이 슬픈 이유는 둘 다 소년이 있는 위치에서는 아름다운 순이를 볼 수 없기 때문에 결국 순이와 지금 이별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5번 소년이 눈을 감아 보아도 떠오르는 것은 순이의 얼굴로 이것을 볼 때 순이를 향한 소년의 마음이 매우 깊음을 짐작할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하게 됩니다. 그래서 8번에 적절하지 않은 거 바로 2번이라 할 수 있고요. 우리 마지막으로는 봄날에 관련된 문제 풀어볼 겁니다. 그 12번 여기서의 윗글은 봄날이고 봄날에 대한 문제도 풀어볼 시간 줄 테니 일시정지 누르고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여러분 마지막 문제 12번 같이 볼게요. 우리 12번에 적절하지 않은 거 바로 5번이죠. 우리 평화로운 봄의 풍경은 드러나지만 평화로운 사계절은 드러나지 않으며 이러한 평화에 대한 만족감은 드러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앞에 부분이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5번이 적절하지 않게 되고, 나머지 적절한 이유 보자면 우리 1번 노곤노곤하게 라는 음성 상징어를 사용하여 봄볕을 쪼이고 있는 할머니들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었으므로 적절하게 됩니다. 2번 우리 화자가 대상인 할머니들의 모습을 관찰하면서 할머니들의 생각을 추측하고 있었죠. 그래서 뭐 한나절 뭐 일평생이 지났는가 뭐 이런 식으로 대상의 생각을 추측하는 부분이 드러나 있었습니다. 자, 3번 오오라는 연상적 표현을 활용해서 얼마 만에 환해져 보는가 라고 할머니들이 느끼는 만족감을 드러내고 있으므로 적절합니다. 4번 의인화는 아침부터 끈질기게 추근거리던 봄볕이라는 부분에서 의인화가 드러나며 이를 통해 나무마다 푸른 망울들이 터지는 생명력을 드러내는 자연의 원인을 드러내고 있으므로 적절하게 됩니다. 따라서 표현상의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바로 5번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것으로 고2 3월 학력평가에 출제된 문학, 지문들을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이 영상에서 쓰인 모든 자료는 나무 아카데미 홈페이지에서 활용할 수 있으며 뒤에 나오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더 빠르게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문의가 있는 경우에는 유튜브 댓글로 달아주시거나 홈페이지 1:1 문의에 글을 남겨주시면 확인하는 즉시 답글을 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다음에 다른 영상으로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